NHL, 미래 NHL 스타들을 저희 비하인더넷에서 먼저 만나보시죠. NHL 특급 유망주 탑10을 줄여봤습니다. 정규리그가 막바지로 치닫으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한 막판 다툼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피가 튀기는 피츠버그와 필라델피아전 라이벌전을 준비했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15-2016 이제 남은 팀은 2팀, 그리고 우승컵은 단 하나. 그 주인공을 가릴 챔피언 결정전이 이번 주말부터 펼쳐지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미리 살펴보시죠.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36회 시작합니다. 자, 비하인더넷 오늘도 이현섭 기자 그리고 박힘찬 PD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는 캐스터 박봉서입니다.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2주. 와, 이렇게 빠른 복귀를 할 줄 저도 몰랐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봄이 오면서 예. 네, 김태원 캐스터가 원래 본업인 또 야구장에 그렇죠. 네, 야구장 가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네. 이제 야구에 또 계절이 돌아와서 그러네요. 네. 벌써 돌아왔네요. 캐스터 김태범 씨 바빠졌고 저희도 이제 또 바빠져야 될 텐데 일단 아이스하키는 이제 막바지로 지금 아시아리그 또 NHL도 지금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예, 시즌 종반부를 향하고 있고 이제 슬슬 이제 NHL하고 아시아리가 끝나면은 이제 또 국내 이제 학생들부터 해서 리그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당장 뭐 저희는 쉴 틈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자, 먼저 오늘도 이제 NHL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먼저 역시나 이제 캐나다 밴쿠버 현지에 있는 손상호 기자 연결해서 이 특급 유망주 저희가 살펴보자고 했는데 한번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기자님 이제 정규 시즌 레이스가 막바지로 이제 향해 가면서 플레이오프 경쟁은 뭐 점입 가경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 일단 NHL 순위 레이스에서 한 발자국 좀 떨어져서 NHL에서 이제 좀 날아다닐 특급 유망주들을 소개할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네, 오늘은 NHL에서 이른 시일 안에 스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유망주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70년 전통의 아이스하키 전문 언론 매체인 더 하키 뉴스가 매년 이맘때마다 유망주 랭킹을 선정을 하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릴 유망주들은 바로 이 랭킹을 기준으로 할 거고요. 예. 그 더 하키 뉴스는 NHL 전체 탑 50 유망주들과 팀당 그 탑 10 유망주 순위를 정하는데요. 그 NHL 팀들에게 드래프트 됐거나 자유 계약을 한 선수들이 이 순위 대상자가 되겠고요. 그 드래프트가 아직 되지 않은 선수들과 그 NHL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망주들은 제외하기 때문에 이미 NHL에서 풀시즌을 뛰고 있는 맥 데이빗이나 잭 아이클, 그리고 아직 드래프트가 되지 않은 최고 유망주인 어스틴 매튜스, 이런 선수들은 이 랭킹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제 리스트를 좀 건네주신 걸 저희가 이제 살펴봤는데, 야, 정말 좀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지금 랭킹에서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지금도 위대한 커리어를 보내고 있는 선수들이 이 유망주 랭킹에서 1위를 차지한 선수들이 있는데요. 알렉산더 오베스킨을 비롯해서 예. 에브게네 말킨, 캐리 프라이스 같이 MVP를 차지했던 선수들, 또 로베르토 루옹고, 마리안 호사 같이 이렇게 베테랑 선수들, 그리고 또 최근 떠오르고 있는 스타 선수들인 워싱턴의 에브게니 쿠즈네소프, 세인트루이스의 블라디미르 타르센코 선수 역시 이 랭킹에서 1위를 차지했던 선수들입니다. 예, 야, 정말 이 유망주 지금 랭킹 1위 출신 선수들을 소개를 해주신 것만 봐도 소개해주실 유망주 랭킹이 정말 좀 믿을만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충분히 믿을만한 자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밖에 테이블스나 니클라스 백스트롬, 에릭 칼슨, 클라우지로 이런 선수들이 이 유망주 랭킹에서 탑 10 출신 선수들인 걸 봐도 확실히 이 랭킹이 믿을만하다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바로 지난해 랭킹 탑 10만 보더라도 그 10명 모두 현재 NHL에서 뛰고 있을 정도예요. 지난해 1위인 그 버팔로의 샘 라이나트를 비롯해서 3위를 차지했던 레온 드라이사이트, 4위 니콜라이 엘러스,
5위 맥스 도미 이런 선수들 모두 신임에도 불구하고 팀의 주축 선수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자, 미래 NHL 스타 선수들을 좀 미리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좀 벌써 설레는데 일단 50위까지 순위는 있지만 사실 50명을 좀 다 소개시켜드리기엔 시간이 좀 부족하고 오늘은 일단 탑 10에 드는 선수들을 소개해 주실 예정이라고요. 네, 앞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이 10명의 유망주들은 이른 시일 안에 NHL의 스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선수이고 이 10명의 이름만 외우고 있어도 어디 가서 나 좀 NHL 좀 봤다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럼 우선 짧게 10위부터 8위까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올해 랭킹 10위 이름 올린 선수는 지난해 랭킹 48위에서 수직 상승한 그 애리조나 코요테스의 공격수 유망주 크리스찬 드브락이에요. 예. 이 선수는 미국 출신의 공격수로 2014년 드래프트에서 2라운드 전체 58순위로 지명됐을 때만 해도 그렇게 많이 알려진 유망주는 아니었지만 현재 그 세계 최고 주니어 리그라고 할 수 있는 OHL에서 그 최강팀 중 하나인 런던 나이츠에서 뛰면서 리그 전체 골 1위, 포인트 2위에 올랐고 수비 능력도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9위는 위니펙 자체 유망주인 미국 출신 공격수 카일 코너로 코너는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NCAA 그 대학 리그 포인트 부분 2위를 차지한 선수예요. 예. 스피드와 퍽 핸들링이 끝내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8위는 뉴저지 데빌스가 지난 드래프트에서 전체 6순위로 지명한 체코 출신의 공격수 파벨 자카입니다. 예. 자카는 현재 OHL에서 뛰고 있고요. 그 좋은 체격을 바탕으로 NHL에서 파워포워드로 성장이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8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일단은 공격수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그런데 7위와 6위는 좀 다른 포지션의 선수들이 차지를 했습니다. 네, 7위는 탑 10에 유일하게 그 이름을 올린 골 유망주인데 바로 러시아 출신의 일리아 삼소노프예요. 예. 지난 드래프트에서 워싱턴이 1라운드 전체 22번째로 지명했던 선수이고 19살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그 KHL의 우승 후보 중 하나인 그 마그니토 고스크라는 팀에서 백업 골리로 뛰면서 활약을 하고 있고요. 지난 그 20세 이하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러시아의 백업 골리를 뛰다가 지난 대회에서 최고의 공격력을 자랑했던 그 미국과 4강전에서 그 선발 골리로 나와가지고 단 1점만 내주는 그 활약을 펼치면서 예. 팀의 은메달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골리로서 갖춰야 할 모든 것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워싱턴은 이미 브레이든 홀트비라는 최정상급 골리를 갖고 있는데 예. 이렇게 삼소노프라는 특급 골리 유망주도 있으니 앞으로 글쎄 10년 이상은 골리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6위는 콜럼버스 블루자켓스가 2015년 드래프트에서 전체 8순위로 지명했던 미국 출신의 수비수 자크 렌스키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유망주 9위 카일 코너하고는 같은 팀의 미시건 대학에서 뛰고 있는 2학년 수비수인데요. 예. 이 선수는 그 지난 20세 이하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18살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팀의 주장을 맡았었고 예. 7경기에서 9포인트를 올리면서 미국이 그 동메달 차지하는 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고 수비수상을 차지하게 됐고요. 개인적으로 그 지난 선수권 대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유망주 중 하나인 것 같은데 예. 렌스키는 체격도 좋고 스케이팅이 정말 부드럽더라고요. 게다가 또 시야도 아주 넓은 선수인데 그 공격 뿐만 아니라 그 수비를 할 때도 그 좋은 체격과 집중력으로 아주 침착하고 영리한 수비를 하는 선수더라고요. 예. 다만 흠이 있다면 본인이 갖고 있는 체격과 힘을 100% 쓰지 않는다는 게 단점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약점만 보완을 한다면은 현재 NHL 정상급 수비수라고 할 수 있는 덩컨 키스 같은 선수로 성장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렌스키가 6위긴 하지만은 더 높은 순위에 올라도 됐을 선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송 기자님이 또 더욱 개인적으로 또 관심을 갖는 선수라고 하니까 좀 더 기대가 또 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선수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또 이 선수가 또 저희 비하인더넷에 저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괜히 송 기자님이 언급해서 또 힘겨운 나날을 걷는 게 아닐까 걱정도 과연 되네요. 이 저주를 피해갈 수 있는지 지켜보는 것도 한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위와 5위 선수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예, 우선 5위는 지난 드래프트에서 전체 10순위로 콜로라도에게 지명됐었던 핀란드 출신 공격수 미코 란타넨이에요. 예. 이 선수는 올 시즌 주로 마이너리그 AHL에서 뛰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얼마 전에 NHL로 콜업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콜로라도 뛰고 있긴 합니다. 예. 지난 1월에 그 20세 이하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핀란드 대표팀의 주장을 맡아가지고 팀의 금메달 차지하는데 힘을 쓰기도 했었어요.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모두 뛰어난 투웨이 포워드 성장이 기대되고 체격도 좋아가지고 좋은 파워 포워드로도 이제 또 성장이 가능한 선수입니다. 예. 예, 그리고 4위는 그 필라델피아 플라이스가 지난 드래프트에서 전체 7순위로 지명했었던 러시아 출신의 수비수 이반 프로프로프예요. 예. 수비수 유망주 중에서는 이번 랭킹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예. 현재 그 캐나다 3대 주니어 리그 중 하나인 WHL에 뛰면서 리그에서 수비수 중 포인트 2를 기록했고 스피드와 경기 운영 능력이 뛰어나지만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도 아주 좋은 선수예요. 네, 지난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서 러시아의 넘버원 수비수로 뛰면서 좋은 그 성적을 냈었고 러시아가 은메달 차지하는 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예.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가 최근 수비수 유망주들을 여러 키우고 있는데 그 선수들 중 단연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1, 2, 3위만 남았습니다. 유망주 랭킹 3위 안에 들면 사실은 이제 좀 스타덤 확정을 지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리스트를 살짝 봤었습니다만 이 한 팀에서 올해 유망주 순위 2위와 3위를 한꺼번에 배출을 했더라고요. 그 행운의 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유망주 2위, 3위를 배출했는데 이 팀은 바로 올 시즌 꼴찌를 달리고 있는 토론토 메이플 립스예요. 예. 예, 토론토는 지난 수년 진짜 거의 10년 넘게 이렇다 할 유망주들을 키워내지 못하고 있고 팜 시스템도 거의 항상 최악의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모처럼 거물꽃 유망주를 2명을 키우고 있으면서 토론토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죠. 예. 우선 그 3위를 차지한 그 미치 마너는 2015년 드래프트에서 전체 4순위에 빛난 선수로 캐나다 출신의 공격수예요. 현재 그 런던 나이츠에서 뛰면서 그 유망주 순위 아까 말씀드렸던 10위 크리스찬 드보락과 공동주장을 맡으면서 현재 그 리그 포인트 전체 3위를 차지하게 했죠. 그 예. 하키 선수로서 그 체격이 좀 작은 편에 좀 속하긴 하지만은 진짜 스킬이 엄청나고 하키 IQ도 정말 대단하고 예. 허슬 플레이도 좋은 초특급 유망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미치 마노와 비교가 되는 선수가 패트릭 케인, 클로드 지루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면 말 다 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예, 캐나다가 지난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서 좀 부진하면서 8강 탈락을 했는데 미치 마노만큼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미치 마너와 함께 토론토의 미래를 책임질 유망주 순위 2위는 바로 윌리엄 닐랜더예요. 예, 개인적으로는 닐랜더가 1위를 차지하지 않을까 했을 정도로 올 시즌 정말 좋은 시즌을 보냈는데 2014년 드래프트에서 전체 8순위로 지명됐었고요. 예. 지난해 랭킹 11위에서 9단계 상승한 그 스웨덴 출신의 공격수입니다. 미치 마너와 마찬가지로 체격이 좀 작은 편에 속하고요. 예. 하지만 스피드와 스케이팅이 정말 뛰어나고 스케이팅 밸런스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슈팅 능력 역시 이미 NHL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올 시즌 AHL에서 정말 대활약을 하다가 얼마 전에 NHL에서 데뷔를 했어요. 예. 근데 데뷔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그 토론토의 주축 공격수 역할을 하고 있고 예. 어제였어요. 어제 캘거리전에서는 그 한 경기에 3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예. 이제 NHL에 벌써부터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사실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서 좀 가장 기대를 많이 받던 선수였지만은 첫 경기 1피리어드 도중에 뇌진탕 부상을 당하면서 결국 그 대회에서 한 경기밖에 뛰지 못하는 좀 부러움을 겪긴 했는데 예. 어쨌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젊은 선수를 배출하지 못한 토론토는 미치 마너와 윌리엄 닐랜더의 등장으로 앞으로 올라가는 일밖에 남지 않은 것 같네요. 그렇군요. 그 마너 닐랜더 듀오는 앞으로 시카고 블랙호크스의 그 지난 6년 동안 세 번의 우승을 이끌었던 패트릭 케인, 조나단 테이비스 듀오의 버금가는 활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예,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토론토 메이플 립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1위만 남았습니다. 오베치킨, 말킨, 캐리 프라이스 등 정말 거물급 스타 선수들을 배출한 유망주 랭킹 1위 누굽니까? 네, 1위는 바로 2015년 드래프트 전체 3순위로 애리조나 코요테스에 지명됐었던 공격수 딜란 스트롬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난 시즌 OHL에서 포인트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 시즌도 포인트 4위를 기록한 공격 머신인데요. 예. 지난해 그 코너 맥데이빗하고 같은 라인에서 뛰면서 유명세를 탔는데 그가 딜란 스트롬이 지난 시즌에 그 OHL 포인트 1위를 차지한 이유는
맥데이빗 발이 좀 많이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의 성적이 다소 폄하를 예. 받기도 했어요. 또한 2015년 드래프트에서 3순위로 지명받았지만은 그 1순위였던 맥데이빗, 2순위였던 잭 아이클에 비해 가지고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올 시즌 그 맥데이빗 없이도 그 소속팀을 정규 시즌 1위로 이끌면서 예. 본인 역시 특급 유망주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고요. 지난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서 캐나다 인라인 센터를 맡았는데 그 아까 언급했었던 그 유망주 순위 3위인 미치 마노하고는 오랜 친구이자 라이벌 관계예요. 그러니까 미치 마노와 함께 거의 유일하게 그 캐나다 팀에서 재활약을 했던 선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딜런 스트롬 이 선수는 그 체격도 아주 좋거든요. 예. 그리고 공기 운영 능력도 좋고 슈팅 능력도 대단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이른 시일 안에 애리조나 인라인 센터 역할을 맡을 것 같고 LA 킹스 캡틴은 안제 코피타하고 애나임 덕스 캡틴인 라이언 게슬라프하고도 좀 뭔가 플레잉 스타일이 비슷한 게 이 두 선수의 버금가는 선수로서 성장이 기대되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망주에 대한 얘기들을 잘 들었습니다. 유망주 1위인 이제 딜런 스트롬을 데리고 있는 애리조나가 앞으로 이제 올라갈 일밖에 남은 것 같지 않네요. 네, 그렇죠. 애리조나는 그 더 하키뉴스에서 뽑은 미래가 밝은 팀 순위 1위에도 꼽혔어요. 예. 뭐 유망주 1위 딜런 스트롬, 10위 크리스찬 두보락뿐만 아니라 올 시즌 이미 그 루키로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맥스 도미, 앤서니 두클레어, 그리고 팀에서 거의 뭐 최고 주축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수비수인 그 올리버 에크맨 랄슨도 젊거든요, 아직. 예. 그러니까 앞으로 애리조나 역시 올라가는 일밖에 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NHL 특급 유망주 10명을 한번 저희 비하인드 넷에서 미리 한번 만나봤습니다. 아유, 정리하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송 기자님. 네, 그래서 이런 유망주들을 또 다시 자세히 살펴보고 또 이렇게 또 준비하면서 또 이 선수들의 또 플레잉 모습을 또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또 예. 재밌더라고 이런 모습을 보는 게. 그래서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직접 찝어주신 이 선수들 앞으로 또 어떤 활약을 하는지 기대하면서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NHL 지난 경기를 한번 또 직접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현섭 기자, 오늘은 어떤 기자? 제가 정신이 없네요. 오늘 어떤 경기 준비해 주셨나요? 예, 오늘은 이번 주 리뷰에서는요. 지금 동부지구 와일드카드전이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거기 이제 한복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를 한번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동부지구 이 와일드카드전 피츠버그와 필라델피아 네. 라이벌전인데 굉장히 유명한 라이벌전이잖아요. 예, 펜실베이니아 주에 소속한 두 팀이고요. 예. 그래서 펜실베이니아 라이벌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예. 한 3년 전에는 이제 플레이오프에서도 만나서 비티게 싸웠던 경험이 있고요. 예. 이 두 팀이 만나면 항상 또 재밌는 경기가 많이 나오는 경기라서 선택을 해봤고, 그리고 두 팀이 지금 와일드카드 싸움을 굉장히 치열하게 하고 있는 팀이에요. 예. 그래서 선정을 했습니다. 현재 두 팀 상황은 어떤가요? 예, 지금 두 팀 상황을 보면은 이 예. 경기 시작 전까지 보면 피츠버그가 84점이었고 필라델피아가 80점이라서 그 와일드카드에 대한 한 계단 아래였던 상황이었어요. 예. 하지만 필라델피아가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이, 그 피츠버그보다 한 경기를 덜 치렀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날 경기를 승리로 가져갔었다면 피츠버그를 완전히 턱 밑까지 추격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뭐 이 경기 한 경기로 좀 누구 하나 삐끗하게 되면은 이 플레이오프 진출이 멀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요즘 이 두 팀, 양 팀의 이 분위기가 좀 비슷하다고 들었습니다. 예, 경기 전 지금 기준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예. 경기 전 기준으로 보면은 양 팀의 분위기가 굉장히 무시무시합니다. 피츠버그 경우에는 최근 10전이 7승 3패라는 성적이었고요. 필라델피아는 8승 2패. 이거 더 좋은 성적이었죠. 예. 그리고 양 팀은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상승세인 분위기를 뒤에 놓고도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예.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져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게 이제 피츠버그는 이제 에브게니 말킨이라는 아주
엄청난 슈퍼스타죠. 이 선수가 지금 시즌 아웃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와중에도 상승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요. 예.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마이클 델조토 선수가 시즌 아웃이 됐고, 그리고 야쿠 보라책 선수라는 굉장히 슈퍼스타 공격수인데도 이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와일드카드 힘든 거 아니야? 이랬는데도 그 뒤에 8승 2패 7승. 근데 이제 보라책이 빠졌을 때부터는 7승 1패 1연장패라는 굉장히 좋은 페이스를 보이면서 와일드카드 자리를 이제 다시 노릴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일단 피츠버그와 필라델피아 양팀 모두 완벽한 컨디션으로 만난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 경기 관전 포인트를 어떤 걸로 좀 잡고 봤으면 좋았을까요? 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츠버그는 이제 크로즈비와 말킨의 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예. 말킨 선수가 공백으로 빠져버리면 이게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력 공백이 느껴질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예. 이제 말킨이 있어도 최근 몇 년간 필라델피아전이 쉽지가 않았어요. 최근 3년 새 시즌간 이제 2승 7패라는 아주 예. 처참한 성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잘 풀어나가느냐가 관건이었고요. 이제 필라델피아를 살펴보면 크로즈비 선수가 완벽하게 페이스를 지금 찾았습니다. 이제 이거를 지금 필라델피아의 얕은 수비진으로 어떻게 이걸 막을 수 있는지,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았고요. 그리고 좀 더 외적으로 살펴본다면 피츠버그는 이제 디트로이트와 승점이 3점 차이가 있지만 예. 뭐 오늘 경기 진다면 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다가 그렇죠. 필라델피아는 이제 마지막 와일드카드, 마지막 자리를 좀 더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경기를 꼭 잡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중요했던 경기. 네. 자, 이제 경기에 들어갔을 때 이 경기 시작 전에 부상이 있었네요. 예, 경기 연습 도중이었죠. 근데 경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선발 경기로 최근에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미할 네우비르트, 그러니까 이제 표준어 표기법으로 하면 그냥 마이클 노이벨 선수인데 발음 좋네요. 이 선수가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하면은 그런데 이 선수가 굉장히 경기 직전에 몸이 좋지 않아가지고 스티브 메이슨 골리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게 경기 변수로 떠오르는 거죠. 갑자기 이제 내정되었던 선발 골리가 부상으로 빠져서 그렇죠. 이제 다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네, 양 팀의 선발 라인업을 먼저 살펴보면은 피츠버그는 1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쿠니스, 크로스비, 헤른크비스트, 르탱, 마타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필라델피아는 1라인이 아닌 2라인이 라플, 쿠투리에, 가니에, 스트라이트, 슐츠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인 매치업을 살펴보면은 필라델피아는 1라인, 지루 라인이 아닌 2라인인 쿠투리에 라인으로 첫 페이스오프를 진행을 했어요. 이 의도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크로스비 선수가 굉장히 최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크로스비 선수의 화력을 묶을 생각으로 수비력이 좋은 쿠투리에 선수를 투입을 해서 경기 내내 이 매치업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펜실베이니아 주 라이벌 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1피리어드부터 정말 막 양팀이 거칠게 막 바디 체킹도 하고 막 이런 경기가 이어졌었어요. 경기의 첫 득점을 가져간 쪽은 이제 필라델피아였습니다. 그렇군요. 이 피리어드 초반에 피츠버그 선수들이 좀 지쳤었어요. 그래서 아이싱을 3번이나 연속으로 범했는데 거기서 공격 지역을 확보를 했고 라드코 구다스 선수가 스크린슛을 활용을 하면서 득점을 성공했습니다. 이제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좀 희망적이었던 게 지난 시카고를 잡았을 때도 이 비슷한 상황에서 득점이 나와서 이긴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괜찮은 출발인데 여기까지는 정말 필라델피아가 좋은 출발이었습니다. 출발은 좋았던 필라델피아. 하지만 이 경기의 승패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고요. 예, 제가 잡은 터닝 포인트는 필라델피아 4라인의 연속적인 실수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팀 선제골을 하자마자 갑자기 필라델피아 선수들이 정신을 못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4라인에 이제 벨마르 선수가 있는데 피츠버그 선수가 덤프를 한 게 좀 보드에 맞고 약간 이상하게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퍽을 걷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 뒤에 피츠버그 선수들이 퍽을 잡고 공격을 이제 깊은 곳에서 진행을 해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라이언 화이트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는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선수가 순간 그 트레버 데일리 선수가 파고드는 걸 놓쳐가지고 1차 실점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점 이후로부터 필라델피아가 페이스가 완전히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경기로 끌려가게 됐고요. 두 번째 실점을 설명해 드리면은
또 라이언 화이트 선수가 예. 이 선수가 자신의 지역을 비하인드 넷에서 이렇게 퍽을 몰고 나가려다가 수비랑은 정말 담을 쌓은 예. 예, 모습을 보여주는 필 캐슬 선수의 백체킹에 걸리면서 턴오버가 나왔고요. 예. 이게 그대로 실점으로 연결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라이언 화이트가 문제네요. 이 선수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예. 이날은 이상하게 살아있니 그랬던 것 같아요. 더불어 이제 필라델피아는 공격까지 제대로 전개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오히려 경기를 어렵게 끌고 와 자초를 한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런 부분을 보여줬던 것이 이제 세 번째 실점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선수들이 4대3 이제 수적에서 앞서는 예. 상황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패스를 수비수에게 내줬는데 퍽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또 이상하게 공격이 매끄럽게 전개가 되지 못했어요. 예. 그 이후에 퍽을 수비 쪽으로 다시 마크 스트라이트 선수 쪽으로 이제 포인트 쪽으로 다시 내주는 상황에서 퍽 간수에 실패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바로 역습 상황이 나오고요. 이제 헤르크비스트 크로스비 이렇게 해서 쫙 4대3 역습 상황이 이제 이번엔 피츠버그 쪽에서 나온 거죠. 똑같은 상황. 같은 상황에 반대로 또 일어났다. 네, 반대로 예. 그 다음 플레이 이렇게 이어지는 상황이 나왔는데 득점 자체는 이제 크로스비 선수의 패스가 정말 빛이 났던 모습이었고 예. 그게 슬랩샷이 보드 뒤를 맞고 골리 맞고 이렇게 들어가서 실점 자체는 이제 좀 득점 자체는 이제 운이 좀 많이 있었던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같은 상황에서 누구는 득점을 하고 누구는 실점했다는 상황에서 피츠버그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공격 전개라고 할 수 있었고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경기가 정말 안 풀렸던 게 딱 보였던 뭔가 상황이었던 것 씁쓸할 수밖에 없는 네.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도 피츠버그는 이제 주도권을 내주지 않는 운영을 펼치더라고요. 3피리어드는. 이제 퍽을 자신의 진영에서도 퍽을 이렇게 높게 걷어내서 아이싱을 안 당할 정도로 걷어내는 상황을 많이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상대방의 진영에 들어가는 상황이 나왔을 때는 상대방의 네트 뒤까지 이렇게 깊게 들어가서 시간을 끄는 퍽을 간수를 한다든가 보드 쪽으로 들어간다든가 예. 이런 운영이 나오면서 리드를 아주 안전하게 지킨 데다가 MT넷까지 하나 추가해서 4대1로 경기를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마지막 승리한 팀은 피츠버그가 됐습니다. 피츠버그의 승리의 요인 어떤 걸로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전반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게 훨씬 좋았고요. 예. 하지만 더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은 이제 필라델피아의 파워플레이를 완벽하게 봉쇄한 부분을 제일 칭찬해주고 싶어요. 예. 필라델피아가 피츠버그를 상대로 성공을 항상 거뒀던 게 파워플레이 피츠버그 상대로 정말 좋습니다. 30% 정도. 예.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이제 차이를 많이 만들어냈었는데 이번 지금 새로운 감독 체제에서는 그런 모습이 이제 필라델피아의 파워플레이에 당하는 모습이 별로 나오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피츠버그 페널티킥 라인을 보면은 이제 퍽을 한번 걷어내고 상대방이 진영으로 재진입을 하는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때 이제 블루라인에 촘촘히 늘어서가지고 상대방이 퍽을 몰고 진입을 하는 것을 원천 봉쇄를 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는 덤프를 강요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더 좀 안 좋았던 거는 사실 필라델피아가 이 부분은 좀 미숙했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제 덤프를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플레이가 제대로 전개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사실 덤프 플레이 자체가 성공률이 그렇게 높은 플레이가 아니긴 한데 예. 거기에서 진영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순탄치 않은 모습이 많이 나왔고요. 피츠버그 선수들은 퍽을 잡고 있는 선수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압박을 들어가서 상대방의 이 플레이를 서두르게 많이 만들어서 실수를 많이 유발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시 포인트로 빼는데 패스미스를 해서 다시 또 재진입하고 근데 또 재진입이 안 되고 이러니까 계속 어긋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잘했던 점은 이제 필라델피아 파워플레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클로드 지루 선수나 셰인 고스테스베어 선수가 정말 핵심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제 퍽을 바깥쪽에서 이제 퍽을 돌리는 쪽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선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두 선수를 정말 성공적으로 묶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더블팁도 들어가고 아니면은 한 명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퍽을 가지고 있는 선수에게 달라붙었다고 하죠. 예. 이렇게 달라붙으면서 제대로 플레이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장면이 정말 많이 나와서
필라델피아의 파워플레이를 완벽하게 봉쇄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예. 필라델피아가 인라인 파워플레이에 굉장히 크게 의존을 하는 팀이에요. 이제 경기를 보면 한 1분 30초 정도를 인라인 파워플레이 선수들이 뛰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이 뭐 제대로 역할이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지금 뭐 경기가 제대로 풀어나가지 않은 게 이 원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뭐 얘기 들어봐선 피츠버그가 잘했네요. 예, 잘했는데. 예, 잘했습니다. 글쎄요. 어쨌든 간에 필라델피아도 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진 예. 이유가 있습니다. 패배의 원인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기 직전에 변수로 하나가 나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거는 사실 전혀 오히려 더 별 영향 없었던. 예, 오히려 한 한 5대1, 6대1 나와도 이상하지 않았던 경기였기 때문에 예. 오히려 더 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이슨 선수가 정말 선방을 엄청나게 많이 보여줬어요. 이날 슈팅 수가 2배 가까이 차이 났는데 네. 네, 메이슨이 잘 막아줬네요. 예, 그리고 스코어링 찬스가 아마 엄청나게 차이가 났을 겁니다. 왜 그 상황 또 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마크 스트라이트 선수가 또 퍽간수에 실패하면서 1대1 찬스가 또 나왔는데 막 또 뭐 1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막아내고 막 이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아이러니하게 3스타에도 네, 그런 이름을 올릴 정도로. 네, 얼마나 잘했는지 여실히 딱 오. 드러날 정도로 잘했고요. 실점 장면이 거의 다 이제 다른 골리도 정말 이거는 막을 수 없다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수비적인 실수로 나온 장면이 많았는 데다가 하나는 또 운이 좀 좋았죠. 이런 거 생각을 하면은 메이슨 선수는 정말 잘했고요. 문제는 수비네요. 예, 수비가 문제입니다. 수비가 문제였습니다. 이 경기는. 그리고 또 다른 원인을 살펴보면은 1피리어드의 필라델피아가 굉장히 처음에 시작이 좋았습니다. 이제 뭐 2대1 찬스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1피리어드에. 예. 근데 경기 시작하자마자 잡았던 찬스가 기억에 남는 게 뭐였냐면 클로드 지루 선수와 브레이든 셴 선수가 2대1 역습 찬스를 맞았는데 클로드 지루 선수가 셴 선수에게 딱 주면서 오픈된 상황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넣지 못하면서 시작부터 좋지 않은 이런 불운의 오히려 이게 지금 불운의 서막인지 모르겠는데 예. 이런 상황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2대1 계속 한 3번 정도 있었는데도 계속 득점 찬스에 실패. 패스를 좀 슛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좀 패스를 갈팡질팡 하다가 판단이 늦는다든가 이런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기선제압이 실패했던 부분도 컸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 피리어드 실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시 이제 좀 정신을 차려갖고 게임을 아직은 괜찮다. 역전할 수 있다. 시간 많이 남았다. 이런 멘탈리티로 딱 따라가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나오지 못하면서 그냥 그대로 무너지는 모습이 나와서 안 됐고요. 그리고 피츠버그 지역 이제 그쪽 지역으로 진입한 자체도 굉장히 어려웠던 데다가 뭐 상대방의 아이싱 같은 걸 가끔 해가지고 기회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퍼까지 실패해가지고 다시 또 재진입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급하게 슛 시도를 해가지고 뭐 슛 블락에 걸린다든지 빗나간다든지 이런 상황이 정말 많이 나왔고 예.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슛이 이제 빗맞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이 막 나오면서 공격 전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실제로 이 피리어드 것 때 슈팅 수가 보니까 5개밖에 없네요. 시도는 많았겠지만 17대 5, 18대 5 뭐 거의 그 정도. 네, 그렇죠. 예. 현재 필라델피아 팀 상황도 상황이지만 또 라이벌전이라는 좀 부담도 선수들에게 좀 있었던 거 아닌가도 싶은데. 예, 약간은 부담이 분명히 있었을 예.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런 경기력은 향후까지 분위기까지도 이제 흐름을 잘못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안 좋은 기세에서도 라이벌전을 한번 크게 딱 이기면은 예. 한번에 분위기 올라오고 이런 경우가 심심찮게 있는데 지금 완전 거꾸로 된 상황이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오히려 이 피리어드 때 일찌감치 예, 접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승기를 내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결국엔 이제 그렇게 좀 스스로 무너지게 됐던 필라델피아입니다. 이 경기 이후 이제 피츠버그와 필라델피아 좀 어떤 행보를 좀 보였나요? 예, 필라델피아부터 일단 진 팀부터 설명을 드리면 아무래도 좀 무기력하게 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플레이오프 진출권 그러니까 딱 이 경기 끝난 직후 상황은 플레이오프 진출과 좀 멀어진 상황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그날 디트로이트도 경기가 있었는데 디트로이트 근데 이겨버리면서 승점 차이가 3점 차나 벌어졌던 상황이 나왔었습니다. 예. 뭐 결과적으로 그 이후의 두 경기에서 승점 3점을 추가하면서 지금 순위를 보시면 와일드카드 2위 그러니까 막차를 탄 상황이에요. 예.
근데 지금 디트로이트보다 한 경기 덜 치룬 이점은 있기는 한데 그 ROW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귤레이션 플러스 오버타임 윈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타이브레이크 상황이 나왔을 때 승점이 동일한 승점이 나왔을 때 이거를로 판단을 하는데 지금 필라델피아가 이거에서 하나 밀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안심을 할 수 없다고 보고요. 피츠버그로 이제 넘어가면은 예. 피츠버그는 이날 승리로 이런 승리가 정말 컸습니다. 원래 와일드카드 자리에 있었는데 메트로폴리탄 3위 자리로 올라가면서 또 부상을 했고요. 예. 이후 경기였던 워싱턴 지금 NHL 최강팀 그렇죠. 그리고 오늘 동부지구 1위를 일찌감치 확정을 지은 이 워싱턴을 상대로도 6대2 완승을 거두면서 일시적으로 메트로폴리탄 2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예. 뭐 레인저스가 또 이겨가지고 지금 순위는 3위이지만 일시적으로 올라갔을 정도로 지금 분위기 너무 좋고요. 지금 3월의 분위기가 그 어떤 NHL 팀들보다 피츠버그가 좋아요.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주축 선수 말킨이 부상당했는데 오히려 팀의 성적이 올라가네. 이런 상황이면은 오히려 정말 좋은 사인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고 나면 말킨 선수 복귀하면 또 이게 또 얼마나 무시무시해지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 부분에서 앞으로 피츠버그는 좀 더 승승장구할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지금 진지하게 메트로폴리탄 2위 자리를 확보해서 홈아이스를 지금 확보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필라델피아가 피츠버그에게 좀 뭐랄까요? 디딤판이 돼줬나?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런 것 같네. 또 말킨이 부상으로 되면서 피츠버그 선수들 스스로가 위기의식을 갖고 정신부장을 한 거일 수도 있겠고요. 또 그리고 그 다음 워싱턴전에서 나온 거는 크로스비 선수가 많이 성숙해졌다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물론 뭐 좋은 리더고 실력조차 이제 실력은 두말할 나위 없는 최고의 선수이긴 하지만 가끔 이제 경기가 안 풀릴 때 좀 뭐 스피어링을 한다든가 좀 약간 좀 상대방 신경을 많이 거슬리게 하는 좀 더티한 플레이를 한 경우가 가끔 있었거든요. 근데 워싱턴전에는 상대방이 그런 식으로 크로스비를 말리려고 하게 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확실하게 이제 지금은 그런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보완을 한 진짜 진정한 리더로의 크로스비의 능력이 또 이런 힘든 상황에서 더 발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피츠버그와 필라델피아 전을 한번 살펴보면서 또 플레이오프 진출에 대한 좀 전반적인 상황도 한번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NHL도 이제 정규리그가 얼마 안 남았죠? 이제 팀들이 이제 72경기, 73경기, 71경기 이렇게 치렀기 때문에 74경기를 치른 팀도 있네요. 11경기에서 각 팀이 11경기에서 한 8경기 정도 스케줄 남긴 상황입니다. 지금 보니까 서부도 지금 미네소타가 갑자기 오늘 LA를 잡으면서 지금 와일드카드 막차를 자리를 콜로라도에게 좀 또 탈환한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도 정말 가면 갈수록 눈을 뗄 수 없는 전개가 나올 것 같네요. 팀당 이제 10경기 내외로 남아있는 이제 NHL 리그인데요. 끝까지 한번 저희 비하인드 넷 또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장장 6개월의 대장정이 이제 끝을 보이고 있는데 그 마지막 경기 이제 이번 주말에 펼쳐집니다. 네, 안양알라와 사할린 챔피언 결정전만이 남았는데 양 팀이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올 거라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 이미 리그 시작 전부터 됐던 상황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사할린이 또 후반기 접어들면서 급작스러운 이런 전력 보강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페이스가 확 올랐죠. 더더욱 안양알라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까지 갔었는데 일단은 그 뚜껑을 열기 직전까지 왔네요. 그렇습니다. 정규리그에서도 양 팀이 이제 114점, 113점, 승점 1점 차로 안양알라 정말 극적인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하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을 했고 양 팀 또 역시 4강 플레이오프에서 수입을 하면서 챔피언 결정전 좀 여유롭게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전 3선승제로 이제 챔피언 결정전에 돌입을 하게 되겠는데 글쎄요. 일단은
양 팀이 또 정규리그에서 3승 3패 호각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각자의 홈에서 예. 전부 다 이제 이기면서 이제 호각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안양알라 1위로 어쨌든 홈아이스 3번 그렇죠. 첫 3경기를 잡지 않았습니까? 예. 이 부분을 확보했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지금 뭐 그냥 딱 서류상으로만 딱 봤을 때는 한라가 홈에서도 3번 이겼으니까 홈 스윕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예. 또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는 또 지금 KHL이 아니라 사할린에서 활약하고 있는 전 KHL 선수나 뭐 VHL 선수들이 없었던 팀이었기 때문에 또 완전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뚜껑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박빙의 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박빙일 것이다. 사실 홈에서 이겼던 게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선수 구성이 달랐거든요. 홈에서 이제 안양한라 홈에서 펼쳤을 때 사할린 선수들과 이제 사할린 원정을 갔을 때 선수 구성이 굉장히 다른 모습에 있어서 물론 홈에 이점은 있겠지만 네.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 예, 뭐 KHL 출신들 내지는 뭐 러시아 본국에서 네. 뛰는 선수들이 보강이 된 게 굉장히 큰 변수로 예. 작용이 될 것도 같은데 얼추 기록을 뽑아 보니까 양 팀 다 일단 공격력만큼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예. 대단합니다. 정규리그 양 팀 다 200득점 이상을 기록했는데 똑같이 206득점씩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200점 이상 기록한 팀이기도 한데 마이크 테스트위드가 골 1위였고 또 정규리그 도움 1위는 알렉세이 예레민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있고 조민호 선수 있고 저쪽에는 또 루슬란 베르니코프 굉장히 그렇습니다. 노장이지만 꾸역꾸역 여전해요. 여전히 예. 포인트를 쌓고 있는 두 선수들이 있고 또 이제 제가 눈여겨본 거는 이제 3라인인데 안양한라 쪽에서 이제 박진규, 박우상, 안진희 박진규 선수가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특히 5포인트 쌓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할린에서도 3라인 활약이 또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반부 이후에 들어온 추가가 선수들. 된 뭐 네. 알렉산드르 골로빈이나 안드레이 굴리셰프, 티모페이 시시카노프 네. 뭐 이런 선수들이 3라인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데 플레이오프 포인트 상에서도 각각 한 4포인트, 5포인트 내외로 서로 기록을 하고 있어서 예. 뭐 1, 2라인 싸움이 어차피 치열할 거라고 예상이 된다라고 그렇죠. 하면은 요 3라인 싸움도 플레이오프 때처럼 승부 라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블레이즈와의 경기에서는 지금 블레이즈의 3라인 자체가 그렇게 뭐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많이 났다고 보는데요. 저는 사할린을 상대라면은 약간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 선수 구성이요? 아니요, 예, 선수 구성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상 뭐 팀 컬러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네, 생각했을 맞아요. 때는 공격수 뎁스가 굉장히 깊고 양 팀 다 깊기 때문에 창과 창의 대결이죠. 예, 사실상 1, 2, 3 라인을 누가 1, 2, 3을 그날 컨디션 보고 이렇게 썼거든요. 그렇죠, 다 그렇죠. 똑같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다른 팀을 살펴보면은 그렇게까지 1, 2, 3 라인까지 다 전부 세진 팀은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할린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안양알라의 3라인이 지난번처럼 크게 이제 승부로 작용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저는 오히려 4라인에서 얼마나 차이가 덜 나느냐. 4라인. 예, 그 부분이 얼마나 차이가 덜 나느냐 아니면 얼마나 차이가 더 나느냐 이 부분에서도 이외의 승부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플레이오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사할린 같은 경우에 4라인을 풀로 가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수비도 이제 4라인까지 가동을 하고 이제 3전 수입을 거뒀는데 안양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최시영 선수나 안정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타임이 없는 경우가 있었고 그렇죠. 예. 네. 공격진 4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김원중 선수, 정병천 선수, 성우재 선수 네.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었고 수비 같은 경우에 이제 3라인으로 계속 가동이 됐었는데 요것도 얼마만큼 또 라인이 꼬여서 맞붙게 되느냐도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챔피언 결정전에 이제 관건은 지금 얘기한 걸로 봐서는 3, 4라인이 결국에 이제 키를 좀 쥐고 있는 듯한 그런 얘기가 그렇죠. 되는 거기서 건데요. 얼마나 예. 밀리고 미느냐 그 차이가 될 것 같고 골리 같은 경우에도 뭐 살펴봤는데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네. 둘 다 막강한 골리 라인이고 예. 메탈튼이나 그리고 사할린 같은 경우에 데니스 코로바이프 골리가 나서게 될 텐데 네. 뭐 일단 플레이오프 3경기 모두 다 요 선수들이 플레이를 펼쳤고 똑같이 2실점만 허용을 했었고요.
뭐 세이브 퍼센트도 보니까 96.83, 97.18. 뭐 코로바이프 거의 뭐- 선수가 약간 더 높기는 하지만 어,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정규리그 기록도 보면은 세이브 퍼센트 92.83, 92.92 거의 차이 없죠. 거의 뭐, 네. 네, 평균 실점도 1.79, 1.92. 뭐 평균 실점 부분에서 맷달튼이 좀 앞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세이브 퍼센트에서는 또 코로파이프가 약간 더 앞서고, 어, 약간 호각세인데 골리 부분에서는 둘 다 안정감을 갖고 있고 플레이오프에서도 크게 무리가 없는 모습을 보여줘서 결국에는 공격 싸움 얼마만큼 아. 더 넣느냐. 네, 뭐 3골 먹었더라도 4골 넣는 팀이 이기는 뭐 그런 싸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양 팀이 좋은 찬스를 맞이를 할 겁니다. 예를 들면 파워플레이라든지 아니면 뭐 브레이크어웨이 찬스라든지 뭐 이런 걸 맞이를 할 겁니다. 그걸 얼마나 잘 득점을 바꿔내느냐 그 싸움도 될 것 같아요. 예, 파워플레이도 보면은 성공률이 상당히 높았고 플레이오프에서도 그렇죠. 예. 거의 대부분 성공을 시키는 양 팀이었었고 의외로 또 쇼텐디드 상황에서도 역습 상황을 네. 전개함에 있어서 안양알라가 뭐 예전에는 보여주지 않았지만 스피드 있는 모습을 플레이오프 때 충분히 맞아요. 보여줬었고 네. 또 사할린도 마찬가지로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쇼텐디드 골을 기록을 했을 정도로 뭐 그런 역습 상황도 양팀 다 대비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데칼코마니 같은 예. 양팀 다 닮아 있는 그런 모습이 돼서 정말 박진감 넘치고 치열한 네. 챔피언 결정전이 될 것 같고 더군다나 또 이제 챔피언 플레이오프에서는 이제 북미 심판이 그렇습니다. 판정을 가져가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플레이오프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약간 거친 플레이나 이제 좀 티격태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관대한 그렇죠.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은 사할린 선수들이 국내 선수들보다는 이제 뭐 피지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앞서가는 부분이 있어서 요게 또 어떻게 변수가 작용이 될지 또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 어떻게 될지 참 얘기만 해봐서는 까봐야 할 것 같은 그런 경기가 되는 것 같은데 네. 한 명씩 좀 꼽아주시죠. 키 플레이어. 일낼 것 같은 선수. 네. 뭐 안양할라가 됐든 사할린이 됐든. 네. 안양알라는 신상훈 선수가 확실히- 신상훈 선수. 네. 어. 왜냐하면은 다양한 상황에서도 투입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 득점으로 연결을 많이 못 시키는 장면이 많이 나왔는데 역습 상황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볼레이전에서 그렇고 시즌을 봤을 때도 그리고 좋은 모습이 정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신상훈 선수가 잘 해낸다면은 제 생각에 안양알라가 좀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 PD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한 명씩 꼽으면은 글쎄요. 안양알라 같은 경우에는 뭐 득점할 수 있는 선수야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 득점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가 얼마만큼 해주냐인데 제가 봤을 때는 김기성 선수가 네. 버스타인에서 얼마만큼 또 맹들어 주느냐. 예, 그거에 따라서 이제 주워 먹을 수 있는 선수들은 굉장히 많으니까. 그렇죠. 예. 테스트위드나 뭐 신상훈이나 등등등 많이 있기 때문에 김기성 선수의 컨디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사할린 같은 경우에는 킬 스테파노프 디펜인데 이 선수가 거의 핵심 주축 기둥 뭐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요 선수와 함께 루슬란 베르니코프 요 두 기둥이 얼마만큼 공수에서 활약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좀 승부가 가름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수에서 이제 한 명씩 또 뽑아주시고 했는데 그러면 예상을 해봅시다. 누가 우승할까요? 이게 정말 두 팀이 호각이라서. 예. 근데 저는 만약에 한라가 이기게 되면은 홈스윕을 하는 쪽으로 가야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사할린으로 넘어간다는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한라 선수에게는 부담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때 말씀드렸나요? 그 4월부터 좀 가기 어려워지는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런 부분까지 겹친다면은 정말 많은 부담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에 홈에서 스윕으로 결승컵을 내줬던 그러한 울분을 풀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홈스윕을 노려볼 것 같은데 당연히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아니 그래서 몇 대 몇? 다 깔아놨고 일단. 바로 깔아놨습니다. 근데 저는
어디가 이길지 모르겠는데 3대2 나올 것 같습니다. 승패 어느 팀이 승리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짜 간에 너무 그거 할 것 같고 5차전까지는 무조건 갈 거다. 5차전 갈 것 같은데 첫 경기를 이긴 팀이 5차전 승차가 될 것 같습니다. 1차전 승리한 팀이 우승팀이 될 거다. 네. 근데 그거는 어디가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예측이 정말. 뭐 앞에서 사할린 가면은 힘들다고 그러니까. 얘기해놓고 얘기 다 해놓고서 그러면 사할린 우승하는 건데.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는데 전 진짜 사실상 뭐 어디가 진짜 두 팀이 너무 탄탄해가지고 뭐 다른 팀들이었다면 뭐 어떻게 좀 눈에 보이고 이런 게 있는데 이 두 팀 너무 탄탄합니다. 일단 그럼 이현섭 기자는 뭐 승리팀은 우승팀은 모르겠지만 일단 3대2 5차전 끝장 승부로 갈 것이다. 1차전 이기는 팀이 3대2로 이길 것이다.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약간 경우의 수를 몇 가지 뽑아봤는데요. 예. 일단 1차전을 잡는 팀이 유리한 거는 확실히 한 것 같고, 만약에 안양한라가 1차전을 승리를 가져간다 그러면은 플레이오프 때처럼 3연전 수입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1차전 둘째 치고 2, 3차전에서라도 한 경기를 내주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 승부처는 이제 4차전일 것 같은데, 그러면은 4차전 승리하는 팀이 결국에 우승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이 3대1? 들고, 뭐 3대1 스코어가 충분히 나올 법도 한데 제 생각엔 그렇죠. 3대1은 안 나올 것 같고, 5차전까지 가긴 갈 텐데, 글쎄요. 사할린이 최근에 홈 경기에서 한 차례씩 대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 차이나 드래곤 시즌 마지막 시리즈에서 한번 연장까지 가는 중요한 순간인데 연장까지 가는 그런 타이밍이 있었고, 그 덕에 안양한라가 우승했죠. 그렇죠. 예. 그리고 크레인즈하고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도 거의 한번 위기가 있었죠. 또 연장까지 갔고. 네. 위기가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 상황을 봤을 때는 충분히 안양한라도 사할린에서 이를 낼 수 있는, 우승 세레머니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결국엔 1차전과 4차전 잡는 팀이 우승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두 분의 말씀은 수입은 없을 거다. 저는 수입은 1차전이 안양이 이기면은 안양이 이기면 안양. 안양이 수입을 가져갈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안양한라에 일단은 조금 손을 들어준 거네요, 그럼. 우리 팔은 안으로 안으로. 굽어야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안양한라 우승 응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3월 26일, 27일 그리고 3월 29일 이제 3일 동안 펼쳐질 이 안양에서 펼쳐질 챔피언 결정전이 어떻게 보면 안양한라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일 것 같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이 3연전을 하고 이제 4, 5차전까지 간다고 하면 만약에 안양한라가 우승을 하면 홈이 아니라 또 사할린 가서 또 우승 세레모니를 하는 게 좀 아쉬운 것도 있는데 이 일정상 어쩔 수 없죠. 그 부분은 사실 비용이랑 관련된 문제라. 아시아리그가 진짜 아시아리그 팀들이 진짜 돈 많으면 보통의 경우라면 둘 하나 포맷 뭐 이런 하나로 식으로 가죠. 해요. 그런데 뭐 비용 문제도 있고 일정 문제도 있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라도 더더욱 수입으로 가는 게 그죠. 여러 사람이 편해질 수 있는. 뭐 NHL 같은 경우에 사실 뭐 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금이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돈이 사실 뭐 엄청 많지 않은 팀도 있지만 NHL 같은 경우에는 홈팀이 2번 1, 2차전 그리고 원정팀에서 3, 4차전 하고 그다음 한 번씩 왔다 가죠. 7 왔다 갔다 하거든요.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뭐 이게 좀 더 맞는 것 같긴 한데 뭐 사실상 비용 이런 문제가 장난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힘든 부분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그 부분 좀 불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홈 어드밴티지가 홈 어드밴티지 같지 않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물론 뭐 3대0 승리 나오면 그냥 홈에서 세레머니하고 좋다 끝나는데, 한 번을 지게 되면 이게 무슨 제일 오히려 4, 5차전이 정말 승부를 결정지을 이제 승부가 딱 나는 차전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거를 적지에서 한다는 게 조금은 그런 부분.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는 4월 달에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선수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4월 중순 이후에 있는데 또 대부분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안양한라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일정상으로나 아니면 컨디션 조절 차원에서도 최대한 원정은 줄이는 게 낫겠죠. 그래서 3월 이내에 리그를 마무리 짓고 빨리 하루라도 더 하이원 대명상무 팀들 선수들 국가대표 선수들과 손발을 맞춰놓고 이제 폴란드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글쎄요, 빨리 끝내고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세계 선수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기 일정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자, 과연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팀은 과연 어떤 팀이 될지 그 출발은 3월 26일 토요일 안양한라, 이 안양한라 이 안양 실내 빙상장 홈경기장에서 이제 시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리그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학 선수권이 펼쳐집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부터 개막을 하게 되고요. 예. 목동에서 먼저 경기들이 펼쳐지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안양 랭크장에서 챔피언 결정전 사이에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3월 25일 금요일에 이제 한양대와 광운대학교 경기를 시작으로 3월 31일 연세대 고려대 연세대 경기 마지막을 이제 펼치게 되겠는데 이제 경희대까지 5팀이 출전을 합니다. 네, 뭐 일단 신입생들 모두 확보가 됐고 예. 네, 경희대도 뭐 작년에는 선수가 부족해서 많이 고생을 했는데 올해는 이제 꼴리까지 해서 15명 선수까지 다시 그래도. 보강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다행인 것 같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격차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내심 상향 평준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결국에는 마지막 31일 연세대 예. 고려대 경기에서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싶고요. 연세대학교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뭐 선수 기량이나 보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많은 발전들이 있어서 연세대가 뭐 전수 우승으로 또 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저뿐만 아니라 모두들 하고 있는데 그렇죠. 글쎄요. 거기에서 얼마만큼 고려대학교나 광운대학교,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가 변수를 만들어내느냐가 이번 대회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동계체전에 지난 2월에 있었죠. 동계체전에서 결승에서 이제 고려대학교하고 광운대학교하고 맞붙었었는데 예. 광운대학교가 4대1로 앞서다가 3피리어드 가서 5대4로 고려대학교가 역전 우승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경기가 저는 이제 도쿄에 있느라고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재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두 팀 간의 맞대결도 이번 대회에 다시 펼쳐지니까 뭐 요 경기도 관심 있게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연수대학교, 고려대학교 뭐 대학 그 레벨에서는 뭐 최고의 두 팀인데 네. 나머지 세 팀이 좀 뭔가 좀 반란을 일으키면서 언더독의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합니다. 어떤 팀을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당연히 광운대. 네, 그렇죠. 예, 당연히? 광운대 출신이 모교사랑 뭐, 예. 네, 광운대가 좀 돋보일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이제 동양 이글스에서 뛰던 김동욱 선수가 이번에 광운대학교 이제 신입생으로 입학을 하게 됐는데 이 선수가 어떻게 활약을 해줄지도 좀 기대가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황예현 선수나 황교현 선수, 서영주 선수 다 이제 3, 4학년으로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더더욱 또 만개한 기량들을 펼쳐줄 그렇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또 기대가 되고 뭐 그런 부분 포함해서 또 골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이현승 골리나 연세대학교 김권영 골리 예. 이 라이벌의 맞대결도 기대가 되고요. 뭐 광운대학교 이현백 골리도 얼마만큼 성장이 된지 이제 4학년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기대가 되고 경희대학교 이제 15명으로 늘어난 선수 인원이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분명히 나아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기대가 되고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해 같은 경우에 뭐 이승주 선수나 정영수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또 새로 들어간 이제 신입생 선수들이 또 얼마만큼 활약을 해줄지도 기대가 되고 여러 가지로 5개 학교가 나름의 스토리와 배경을 갖고 있어서 예. 여러 가지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경기들도 글쎄요 챔피언 결정전이 겹치는 날이 일요일이 있는데 요 일요일 빼고는 다 갈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열심히 찍어 같이 즐길 수 있도록 예. 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5일부터 이제 31일까지 30일, 31일은 안양에서 펼쳐지고요. 그 전 경기는 이제 목동에서 펼쳐지니까 또 직접 한번 또 현장 찾아가셔서 아이스하키의 매력을 또 좀 흠뻑 느끼시면 좋겠고 또 직접 못 가시는 분들은 저희 온도스포츠가 따라가면서 영상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홈페이지나 또 페이스북, 유튜브 찾아가 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역시 NHL과 아시아리그 그리고 마지막에 대학 선수권까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신 이현섭 기자님 어떠셨습니까? 예, 편안한 분위기에 좋았습니다. 뭐가 편했나요? 아니요, 좀 분위기가 김태범 아나운서가 할 때는 불편한가요?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불편했던 건 아닌데, 예. 네네. 좀 분위기 확실히 다르니까 재미도 있고.
뭐. 재미가 없었군요, 김태원 캐스터. 아유,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항상 김태원 캐스터 할 때랑 박범수 캐스터 할 때랑 말씀하신 것처럼 분위기도 다르고 자유도도 다르고 네, 그럼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자체가 아예 다른 것 같아요. 다른 방송 나오는.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미있게 잘 또 가서 편집 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 비하인더넷 온더스포츠 홈페이지 온더스포츠.co.kr 그리고 페이스북 온더스포츠, 유튜브 온더스포츠 그리고 팟빵과 아이튠즈, 네이버 스포츠 라디오와 TV캐스트에서 계속해서 저희 방송과 경기 영상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하인더넷 36회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또 김태훈 캐스터가 앉아 있겠죠? 예. 그 다음을 또 저는 또 기약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